여보,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미안해, 여보. 새벽 4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손으로 지금은 분리수거장을 정리합니다. 입주민 한 분이 지나가며 어르신 수고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1년 전까지 교장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전 재산은 고시원 보증금 50만 원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6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 50명이 전부인 시골 분교였죠. 첫 월급이 32만 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 돈을 받아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고 남은 돈으로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35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9시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학교 행사가 있으면 출근했고 방학 때도 교무실을 지켰습니다. 교사에서 부장교사로, 부장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교장이 되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교장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사람이 되기 싫었거든요. 아침마다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했고 점심시간엔 급식실을 돌며 아이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주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졸업생 이름을 전부 외웠으니까요. 아내는 33년을 함께 했습니다. 신혼 시절 제 월급이 적어서 아내가 부업을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첫 집을 장만했습니다. 18평짜리 빌라였는데 그때 우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줬습니다. 큰딸은 의대를 가더니 지금은 대학병원 전문의가 됐고 작은 아들은 행정고시를 붙어 중앙부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자르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땐 몰랐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5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대가였죠. 연금도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32평 아파트도 있었고 대출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레길을 걸으면서 앞으로 뭘 하며 살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서예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텃밭을 가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매일 보러 가자고도 했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 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견됐을 땐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6달입니다. 아내는 넉 달을 버티다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집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32평이 300평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부엌에서 나올 것 같았고 침실에 누우면 옆자리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큰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고 작은 아들은 한 달에 2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혼자 보내는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8달쯤 됐을 때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 등록했습니다. 아내가 배우고 싶다던 서예였습니다. 아내 대신 제가 배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먹냄새를 맡으며 글씨를 쓰다 보면 잠시나마 아내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건 서예반에서였습니다.
이름은 김정숙, 58살이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그저같이 붓을 드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더니 다른 수강생분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해도 지루한 기색 없이 끝까지 들었고 외롭다는 말을 해도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쯤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남은 인생을 같이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큰딸은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냐고 했고, 작은 아들은 재산 문제를 확실히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눈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말 불안해요. 집도 통장도 전부 선생님 이름인데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 같아요.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부부인데 그런 불안을 느끼게 한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게 뻔했으니까요. 한 달 뒤 그녀가 조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조카가 영어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7천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고 약속한다더군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이것도 못 해주시면 저는 누굴 믿어야 하나요? 그 말 한마디에 차용증도 없이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가족인데 서류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정작 제 감정 앞에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청구서였는데 그녀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청구 금액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40만 원. 한 달 사용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살림하는데 돈이 들어요. 선생님 드실 반찬도 사야 하고 집안 살림도 바꿔야 하고 그런 것도 일일이 허락받아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드럽고 다정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썼고 큰 지출이 있으면 항상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따졌다가 사이가 틀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조카의 학원 이야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7천만 원을 보낸 지 5달이 지났는데 오픈 초대는커녕 진행 상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어보면 잘 되고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아직 정하는 중이라고 했고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도 조카가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가족이 가족을 속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그녀의 핸드폰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핸드폰을 이젠 항상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고,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며 확인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친구라고만 했습니다. 밤에 그녀가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미 무너질 게 없는 신뢰였는데 말입니다. 다음 달에도 카드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420만 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느냐고, 제 동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번엔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은 맨날 돈 타령이에요. 같이 살면서 이 정도도 못 쓰게 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카드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던데 선생님은 왜 이래요? 저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에 제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색하고 의심 많은 못된 남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또 사과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풀린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된 웃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만 불안한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 10달째 되던 날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신용카드 회사였습니다. 연체가 됐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카드가 더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따져 물었습니다. 카드가 몇 개냐고, 빚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드 회사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를 4개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복사했고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던 겁니다. 총 빚이 1,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조카 이야기도 다시 물었습니다. 학원은 대체 어떻게 됐느냐고, 7천만 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학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조카가 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다 날렸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코인 투자라니. 가장 위험하다는 그 투기판에 제 노후 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조카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없으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큰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빠. 우리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재산 건드리지 말라고, 최소한 2년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왜 안 들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으니까요. 작은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거절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요. 저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친정 주소도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만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일주일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귀신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피해 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저희는 책임질 생각 없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말렸는데도 고집을 부린 건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큰 딸에게도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한 달쯤 됐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소송을 건 겁니다. 소장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빚도 절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오히려 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공동명의로 바꾸신 순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공동명의인 이상 절반은 그쪽 권리입니다. 카드빚도 혼인 중 발생한 거라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산의 절반을 빼앗긴다니요. 상대는 저를 속이고 도망간 사람인데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혼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았고 혼인신고도 정상적으로 했으니까요.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그녀 측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보냈더군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은 아파트 매각 후 반분과 카드빚 절반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시세보다 8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매매 대금을 받아 그녀에게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조회를 해보니 그녀에게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3번의 재혼을 반복했고 매번 재산 분할 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4번째 피해자였던 겁니다. 전문 사기꾼한테 당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사람을 그렇게 믿었건만 그 믿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3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쉽게 봤던 겁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그녀 몫을 빼고 카드빚 1,400만 원을 갚고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니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9천만 원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급매로 아파트를 팔면서 생긴 손실과 각종 비용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32평 아파트가 1년 만에 9천만 원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5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1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 저를 탓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급한 성격이라고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냐고 타박했을 겁니다. 그 타박이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지만 된다 해도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떤 염치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장 싼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햇빛은 하루에 1시간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2평 아파트에서 2평짜리 고시원으로, 교장 선생님에서 어르신으로 1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첫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빚 9천만 원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4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단에만 섰던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몇 군데 넣어봤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일당 8만 원에 하루 12시간 근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정리, 택배 관리, 주차 안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입주민 중에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아이를 보냈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봤는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35년간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던 사람이 지금은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졸업식 때 300명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던 사람이 지금은 입주민 이름 하나 못 외웁니다. 선생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지금은 어르신이라고 불립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240만 원입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 식비와 생활비로 60만 원 쓰고 나면 1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9천만 원을 갚으려면 5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는 69입니다. 가끔 일하다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미안해.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미안해, 여보. 바로 아내 생각이 나서입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늘 제가 급하다고 타박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큰딸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혼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되셨네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외로우신 분들, 황혼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눈 떠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압니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2년은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가족이라며 차용증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심하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5년간 아이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가르치던 사람이 정작 제 감정 앞에선 아무런 판단도 못했습니다.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고시원 창문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경비실로 출근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나누고 싶은 사연들이 있다면 구독과 댓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